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상속이라는 말, 또 증여라는 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속 증여? 그거는 저기 큰 기업 같은 데서 돈 많은 분들이나 생각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어도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좀 알아둔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간단한 차이는 상속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후에 하는 게 상속이 되고요. 또 살아계실 때 미리 하셨다 하면 이거는 증여가 되겠죠. 그리고 상속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게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할 수 있어서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의 공통점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거를 거부한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또 공통점도 있어요. 이 정도의 아주 짧은 기초 상식만 알아두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는 재산을 미리 물려주신 후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시아버님하고 이 며느리하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나가는 그런 사례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복지관에 다니시는 할머니신데 매일매일 만나는 복지관에서의 어떤 할아버지에게 자꾸 마음이 가요. 이렇게 상담하신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며느님이 상담하신 사례예요.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는 농촌 생활을 안 해봤던 분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농촌으로 시집을 간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던 분이 알고 봤더니 농사 짓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가서 그때부터 농사일을 배워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안은 시아버님이 평생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어르신이고, 그래서 재산도 많으시고 농사도 굉장히 크게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어르신은 농사만 계속 지어 오신 분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 하면 장남이 잘 돼야지 집안이 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딸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남 이녀인데 아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그런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를 맡고 또 며느리하고 같이 몇 해를 이렇게 농사도 짓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믿을만 해요.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며느리, 즉 아들에게 할아버님의 재산과 땅과 이거를 다 물려주셨어요. 아예. 딸들도 있죠. 근데 딸들은 이런 어떤 큰 재산을 물려주진 않고, 딸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살 집도 사주시고 또 차도 사주시고, 딸들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는 해 주신 거죠. 근데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도 그렇고 이 며느리가 볼 때도 그렇고 이 딸들은 이 아버님을 뵈러 자주 찾아오지 않는데요. 그냥 이제 본인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아쉬운 거 없이 그렇게 서울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이 농촌에서의 생활은 며느리하고 이 시 어른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시누이 둘이 갑자기 우리는 물려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집안에 큰 숙제가 하나 떡하니 얹혀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거를 누가 해결을 하는가 하면 아버님이 아직 건재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해결을 하시거나 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며느님한테 와서. 너가 결정해라.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라. 너 마음대로, 진짜로 너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만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 하지 않고 내 결정이다라고 나는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뜻대로 결정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아버님이 며느리를 전폭적으로 믿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며느리도
농사를 짓는 일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아버님을 위해서도 극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에 있어서 큰 힘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며느리도 참 소박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일을 지은 거죠. 근데 며느리가 생각할 때 지금 6월이라는 시간이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바쁜 시기인데 농사일 하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그거를 결정하라고 하니까 이 큰 숙제를 안고 농사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농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며느리가 이 농촌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하면서만 한 게 아니고 원래 도심에서 살던 며느리인데 농촌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면 얼굴에는 온통 기미만 껴있고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면 어머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새카맣지? 그러니까 좀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중이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사실 되게 부유하거든요. 원래 농사도 잘 돼서 농사로 인한 수입도 상당했지만 거기다가 아버님이 물려주신 게 이렇게 보태어져서 경제적으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해소를 하는 방법은 친구들 만나면 밥값은 본인이 다 낸대요. 다 내고 가끔 가다가 왜 도심에서 생활하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놀러 올 때 있잖아요. 야, 너 바쁘다고 맨날 안 오니까 우리가 한번 갈게 하고 농촌에 가면 친구들을 본인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쫙 시켜준대요. 그 지역 일대를 다 구경시켜주고 저녁이 되면 막 그 식당인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나오는 그런 곳 있죠. 으리으리한 데 데리고 가서 저녁을 쫙 대접을 하고 그것도 이 며느리가 다 내고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은 돈이 하나도 안 아깝대요.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는 친구들한테 저렇게 돈을 잘 쓰네라고 보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내가 좀 바람을 쐴 수 있는 기회다. 친구들이 오지 않았으면 난 계속 오늘도 밭에서 이거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주어서 친구들이 멀리서 와준 것만 해도 난 고맙고 그래서 그거를 핑계 삼아 내가 오늘 하루는 좀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해서 며느리는 그게 일종의 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가끔씩 거울을 보면 이렇게 시무룩해지곤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누이 둘이 어린 시누이 둘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했는데 너무너무 며느리가 보기엔 괘씸한 거예요. 본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돈이 본인들에게 넘어오기는 했지만 원래는 아버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탐이 나면 아버님도 좀 자주 찾아뵙고 아버님한테 평소에도 좀 잘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왜 아버님한테는 못하면서 아버님 재산에는 탐을 내는가 이게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누이들한테 그랬대요. 통화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버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사실 아버님이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버님은 참으셨고요. 이 며느리가 대신해서 이 딸들에게 시누이들에게 한마디 해준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평소에도 안 찾아오고 명절에도 본인들 내키면 찾아오고 안 내키면 또 안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하니까 이건 너무한 것 같다고 딱 이제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시누이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시누들도 지지 않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도대체 너무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고. 그러니까는 알고 봤더니 시누이 둘은 그들끼리 또 의견을 계속 나누었던 거죠. 아니 왜 아버지가 오빠한테만 저걸 다 줘? 이렇게 우리가 조금 받고 오빠가 더 많이 받는 건 그럴 수 있어. 우리 평소에 아버님 성격을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빠 많이 주고 우리 조금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안 줘버렸으니까 이거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며느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가 궁금한 것 같고 며느리만 시누이들에 대해서 괘씸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님도 똑같은 마음이시래요. 못됐다, 그것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지금 고민이 두 가지예요.
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 제가 결정을 하라고 아버님이 키를 저한테 주셨는데 과연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집안의 화목도 도모하면서 잘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저 농촌에서 이러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꽉 같은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탈출 내지는 탈피를 해야 될까요? 하는 이 두 가지를 상담을 하셨어요. 첫 번째 고민, 이 재산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요,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누이들이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받게 되는데 아버님의 마음도 그렇고 며느리의 마음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해서 정말 분쟁까지 해서 딸들의 몫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좀 좋게 좋은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중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아버님이 그럼 지금 건강도 되시고 여러 가지가 다 되시는데 능력이 되시는데 왜 아버님이 결정하지 않으시고 며느리에게 이거를 결정권을 넘기셨을까 이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는 크게 믿으시는 거예요. 며느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옆에 누군가에게 자네가 좀 다녀오게나 자네가 좀 해결하고 오게나 라고 시킨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가야지 내 역할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며느리에 대한 이 인정, 신뢰가 상당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님이 큰아들한테 다 줬잖아요. 본인이 다 주셔놓고 이제 와서 딸들이 분할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해서 야 그럼 그거 저기 딸들한테 좀 이렇게 띄워주자라고 얘기하면 큰아들이나 며느리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심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며느리가 결정하게 했다는 거는 며느리의 심성을 믿고 계시고요. 며느리 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분명히 며느리가 품도 넉넉한 성격이니까 딸들에게 조금은 띄워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형제들 중에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거든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나눔이라든가 베푸는 그런 모습을 좀 실천하셔서 법적으로가 아니라 잘 이렇게 의논해서 조금 시누이들에게 넘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사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가 저랑 상담을 하는 중간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중요한 인물인데 존재감이 없어요. 남편이요. 어머님 얘기도 안 나왔지만 남편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재산을 일부를 이제 며느리하고도 얘기해 봤더니 시누이들한테 조금 넘겨줄 마음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른을 이렇게 부양한다든가 어른을 찾아뵙는다든가 못 찾아오면 전화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서운해서 그렇게 좀 쓴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넘겨줄 마음이 있는데 저는 넘겨줄 마음이 있을 때라도 아버님은 며느리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며느리가 남편을 좀 끌어들이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남편분하고는 이야기를 안 나눠봤지만 아마도 아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집에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똘똘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결혼 후에 굉장히 야무진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일부러 남편을 자꾸 끌어들여서 남편하고도 미리 한번 의논을 하시고, 그러나 이 며느리가 저랑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본인의 뜻대로 남편의 생각도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좋은 쪽으로 좀 나눠주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아마도 제일 흐뭇해 하시는 분은 아버님이 그래 내가 역시 며느리를 잘 뒀지. 내가 며느리를 믿는 마음이 잘 결정한 거지. 본인 보고 결정하라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없이 잘 딸들한테도 줄 거 줘가면서 어른 역할을 하잖아. 내가 나중에 이 세상에 없어도 맡길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며느리가 나는 지금 농촌에서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농사만 짓고, 왜냐하면 친구들 가끔 만나잖아요. 친구들 가끔 만나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피부도 하얗고 옷도요, 농촌에서 입는 그 농사 지을 때 입는 옷이 아니라 반짝이 레이스, 막 고운 색깔 옷 이런 거 입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라는 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서울에서 무슨 사무직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물론 다 바빠요. 농촌도 바쁘고 서울의 사무직 일도 바쁘지만 사무직 일은 오늘 할 일을 내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10시까지 했어? 그러면 아우, 오늘은 10시까지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와서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농사라는 거는 지금 딱 그때에 물을 주지 않으면, 지금 딱 그거를 뽑아주지 않으면 그 뒤에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농사를 다 그 해 농사를 그르치게 되니까 그래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농사가 한참 바쁠 때는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사 다 끝나고 추수 다 끝나고 겨울에 좀 한가한 시간이 되면 그땐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에 내년에 1년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몇 월에는 뭐 하지? 몇 월에는 뭐 해야 되지? 몇 월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몇 월부터는 좀 자유시간이 되지? 그때 나 1년 동안 고생했던 건 좀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쉬어야지를 좀 구체화시키는 거죠. 나는 뭘 하면서 쉴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도 뭐 외부에 가서 교육 같은 걸 좀 받아볼까? 나도 겨울 그 몇 달 동안은 뭘 좀 배우러 다녀볼까? 아니면 친구들하고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해볼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겨울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1년 전에 미리 세워두신다면, 자, 6월 달에 너무너무 바쁘게 농사일을 짓고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김이 잔뜩 끼고 시커매요. 내 얼굴 보면서 전에는 인상이 찌푸러졌다면 이제는 웃음이 날 것 같아요. 괜찮아, 나 몇 달 있다 여행 갈 거야. 괜찮아, 나 몇 달 있다 뭐 배우러 다닐 거야. 이거죠. 그래서 즐거운 상상을 1년 동안 계속 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농 한 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상담을 했던 분들 중에 농촌에서 농사 지으시는 젊은 며느리들도 참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이렇게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저 겨울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안 해도 이건 꼭 해야 돼요. 봄, 여름, 가을에 농사는 조금 잘 못해도요, 겨울에 이건 난 꼭 해요. 겨울에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피부과 가요. 그래서 피부과 다니세요? 그랬더니 봄, 여름, 가을에는 농사 짓느라고 아무리 모자를 쓰고 뭐 버프를 하고 뭐 다 가리고 한다고 해도 그 땡볕 때문에 기미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농촌에서의 생활을 아무리 가린들 까맣게 그을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내가 시간도 많고 그 해에 벌어들인 수확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보상 차원에서 피부과를 꼭 갑니다. 그러면 피부과 갔다고 해서 얼굴이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하얘지지는 않아도 일단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는 건 사람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시고요. 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 손톱도 막 칠해요. 네일 케어 받는데 가서 네일샵 가서 손톱도 예쁘게 칠해요. 농사지면 이거 다 꽝이에요.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세요. 그럼 기분이 한결 좋아지시겠네요. 했더니 옷도 사 입어요. 레이스 달리고 반짝이 그런 옷들 사 입고 좀 이렇게 사모님 같은 느낌으로 겨울에는 제가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봄, 여름, 가을에는 시골 아줌마고요. 겨울에는 사모님 행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름대로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은 다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계획하느냐. 그래서 계획이 있고 없고가 그 해 농사를 지을 때 나의 표정에
또는 나의 자신감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매주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오늘 또 일하러 나가야 되네. 회사 갈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은 내가 진짜 일하러 나가는데 내가 몇 달 후에 몇 월 며칠부터는 나 휴가니까 그때 나는 뭐 할 거야 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출근을 하면 발길이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농촌에서 농사일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화이팅 외쳐보면서 첫 번째 사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도심 생활만 하다가 저런 생활을 하면 또 주위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고 또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게 좋은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도심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드신 후에 농촌에 가서 생활하는 거를 좀 꿈꿔 보셨는데 그게 과연 맞는 생각인가요? 그런 생각 하는 게 맞나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거죠? 이 사례를 들어보시니까 난 나중에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 사례 들어봤더니 농촌도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고민에 빠지셨어요. 농촌 생활하고 도심 생활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다른데 지금 선생님들은 도심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심에서 즐기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 놓으신 상태예요. 근데 농촌 지역에 가보시면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가서 이번에는 한 달 있다 와야 되겠다라고 가는데 한 달이 뭐예요? 한 3일 있으면 지겨워. 다시 가야 되나? 온통 풀밖에 없네? 온통 벌레밖에 없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농촌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서 가셨다고 하면 그곳에서 즐길 만한 것들을 다시 개발을 하셔야 돼요. 풀을 보면서 예쁜 풀의 이름들, 꽃의 이름들이 어떤 건지 내가 하나씩 노트에다 기록을 해보겠다라든가 또 농촌에서 풀벌레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재즈 음악을 한번 즐겨보겠다라든가 이런 즐길 거리들을 미리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농촌에서의 생활을 노후에 꿈꾸시는 분들이 나는 농촌에 가서 경제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협동조합 같은 게 있는 농촌 지역을 알아보셔서 그렇게 가셔서 낮에는 일도 하시고 저녁에는 여유롭게 농촌 생활도 즐기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복지관에 다니시는 할머니신데요.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님 표현은 이성에게 관심이 가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상담을 해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도 아니고요. 어떤 할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갈랑말랑하는 그 사이쯤 어디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할머님은 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예전에 전쟁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는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요. 이 할머니가 원래 좀 성격도 조용조용하고 또 소심하고 말주변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말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해야 될까?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내 쪽에서 먼저 다가가는 거를 못 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성뿐만이 아니라 같은 여성끼리도 말을 먼저 붙이는 거. 근데 사람들 보면 처음 보는데도 말을 막 잘 붙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게 안 되시는 성격이에요. 얌전하게 가만히 계시는 그런 성격인데 복지관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아우, 사람들 앞에서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막 이렇게 길게 할 말이 아닌데도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시시한 말도 저렇게 재미나게 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다.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제 늘 같은 시간에 복지관에 다니시다 보니까 늘 같은 시간에 만나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얼굴이 낯이 익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할아버지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님은 할머니가 생각하실 때 본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분 같았대요. 할머니는 조용조용하고 뭐 욕심도 없고 이런 분인데 그 할아버지는 보기에 욕심도 좀 많아 보이고 야심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남자스러운, 남성스러운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할머니가 그 얼마 기간 동안인지 몰라도 정보도 상당히 수집하셨어요. 할머니하고 동갑이라는 것까지 알아내셨어요. 동갑이시고요. 인물도 좋으시대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할아버님이 유머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복지관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아버님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시더란 얘기예요. 물론 이 할머니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보면서 이성으로서 멋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저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 나도 저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나는 복지관에 가면 늘 친구도 없고 늘 외톨인데 어떻게 하면 친구를 좀 잘 사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느 날은 집에 와서 저녁에 혼자 사시니까 혼자 저녁을 드시는데 낮에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재미난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밥을 드시면서 웃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혼자 밥 드시면서 혼자 웃고 계시더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 생각에는 내가 그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지금 웃는 건지 낮에 그 얘기가 재밌어서 웃는 건지 구분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가면 이 할아버지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죠. 어쩌다가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안절부절 하신대요, 할머니가. 오늘 왜 안 나오셨지? 오늘 왜 재밌는 얘기를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희하고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저렇게 잘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떻게 하면 얘기를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나 그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조금 공감이 가는 대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나이를 불문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말을 참 잘해요. 건네요. 근데 성격이 내성적이시고 조용조용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 만나면 쑥스러워서 눈도 못 마주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격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할머니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저 그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좀 해볼까요? 이거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말을 그 할아버지하고 할 때 그 할아버지가 말을 재밌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말을 좀 재미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을 할머니 꼭 재미있게 남들이 다 웃을 만한 이야기로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나의 감정을 그 타인에게 전달하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하고 일단 첫 번째 목표는 할아버지와 대화 나누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대화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죠. 이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거, 먼저 말 붙이는 거 이거를 못한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먼저 다가가야 되고요. 다가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말도 붙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세요. 걸어가는 거는 하실 수 있으시죠? 그 앞에 딱 가셔서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나 할아버지가 뭐 좋아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어제 그거 얘기해 주신 거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들은 누군가가 내가 얘기했던 게 참 재밌다고 했어. 그럼 이 할아버지는 신이 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준 이 할머니를 기억하게 되거든요. 딱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뭐 하실까요? 또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가 저 어제 혼자 저녁 먹다가 그 얘기 생각나서 또 웃었잖아요. 참 하여간 재밌는 분이셔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나는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얘기한 거에 대한 나의 반응만 전달하고 오시곤 하다 보면 말문이 트이시는 거잖아요. 두 분 사이에. 그러다 보면 그 얘기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한마디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꼭 있어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참 달라라고 생각드는 부분도 있지만 어머 그건 나랑 똑같네요 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관심사가 같은 게 생기면요 얘기가 길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도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를 이분도 본대요. 그러면 어제 봤어요? 어제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하면서 얘기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라고 칭찬의 말씀만 해주시되 그 다음에 한마디씩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통되는 관심사를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 잘하는 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좋은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재밌는 말을 사람들에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기보다 잘 하려면 잘 듣는 게 우선이거든요.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 해주신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을지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참 준비해서 무슨 말인가를 했는데 이 분위기하고 영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들의 대화를 내가 잘 듣지 않고 내 할 말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부터 하시면 잘 듣다 보면 그 안에서 얘기거리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공감을 잘하시는 거, 경청을 잘하시는 거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머라는 거 갖고 있으시면 참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님은 유머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일단 말을 먼저 붙이는 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이니까 그거 먼저 다가가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는 할머니가 저녁에 책을 보신다든가 뭘 보시다가 이런 얘기를 내가 내일 복지관에 가서 좀 친구들 앞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으시면요. 그 얘기를 생각을 하시고 내일 복지관에 딱 가잖아요. 절대 못하고 오세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절대 못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TV를 보시든 책이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 얘기 내일 복지관에 가서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연습은요 하면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가 저녁마다 식사 혼자 하시죠. 그러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앞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면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어제 보니까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얘기를 건네시는 거죠. 또는 아침에 복지관 가시려고 화장을 하실 때 거울 앞에 앉으셔서 화장을 하시면서 거울 안에 있는 나에게 친구인 양 이야기를 연습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연설을 한다든가 무슨 발표를 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은 거기서 즉석에서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수십 번, 몇십 번 연습을 하고 가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고 가셔서 용기 있게 한 번쯤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염려됐던 부분은 할머님이 이 할아버지가 완전 마음에 들어요까지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만큼 지금 진행이 되신 거예요. 혼자만 진행이 되셨는데
과연 이 할아버지하고 많이 가까워졌을 때 두 분이 오랫동안 만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성격이 워낙 다르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한 걸음 뒤에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먼저 말을 붙이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뭐든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한 번 해보면 그 다음번엔 용기가 나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어제 뵀었는데. 그런 거 있죠. 또 앉으면 아유, 어제 제가 여기 옆자리에 앉았는데 오늘도 또 옆자리네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게 있었던 일들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저는 할머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성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두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성애 할머니들에게 복지관에 가시면 할머니들에게 먼저 말 붙이는 거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에게도 말을 좀 건네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복지관이라는 곳이요. 배우는 것도 있고요. 또 이성교제도 할 수 있고요. 또 크게 위안이나 위로도 받으실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복합 문화 공간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복지관에서 이성에게 조금 마음이 생기고 이성에 대한 마음도 생기지만 먼저 다가가는 거,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참 부럽다 하신 할머니 사례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면 복지관에 꾸준히 다니시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배워서 할머니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어느 신입 할머님이 이 할머니를 보면서 어머, 저 사람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예, 저는요, 복지관 문을 확 들어서잖아요. 그럼 거기 제 이상형인 남성분이 눈에 확 띄거든요. 근데 말을 걸을래도 그래도 또 제 나이쯤이면은 그때는 여성들이 먼저 말 붙이는 게 쑥스럽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성분이 저한테 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마음에는 드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자존심도 상하는데 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괜찮은 남성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선생님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데 가셨을 때 마음에 드는 남성분,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과연 내가 먼저 가서 마음에 듭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 세대 때는 그런 거 여자가 먼저 말하면 안 돼라고 배워 오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남성분이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려야 될지, 그게 지금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거는 일단은 성격이 많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내 성격에 나는 기다리는 게 내 체질과 안 맞다. 그러면 가서 용기 있게 말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인간 발달 단계에서 중년 이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성별이 다르다는 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복지관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남성분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는 진짜 저분이 남성으로서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분이 마음에 들었다 안에는 남성으로서 마음에 들었다의 비율은 좀 작고요. 저런 사람 참 좋다.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난 저런 타입이 참 좋다. 그 타입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면서는 남성, 여성 이런 개념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친구의 개념으로 더 크게 와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셔서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러브의 개념보다는 저랑 친구하시죠. 저랑 성격도 참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들 언제 이거 프로그램 끝나고 식사 한번 같이들 하시죠. 1대1로 남녀의 만남으로 제안하시기보다는 친구하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복지관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복지관 활동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복지관도 지금 전국에 있는 복지관이 다 개방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서 또 정원 수도 줄여서 원래 한 반에 그 교육 프로그램에 20명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칸막이도 하고 거리도 유지해서 한 10명 단위로 이렇게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소수 인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복지관이 아예 문을 닫았을 때는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집 밖에 안 나가시기 때문에 나를 꾸미는 일도 없고 또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고 주로 누워서 가장 편한 포즈로 누워서 TV 보다가 또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이것만 반복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복지관이 간헐적으로라도 문을 여니까 할머니들이 아침에 씻기도 하시고 찍어도 바르시고 할아버지들도 예쁘게 머리 빗으시고 이렇게 복지관에 다니시니까 생활의 활기가 느껴진다고 해서 참 좋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의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도 복지관의 프로그램 나와 있는 안내문이 있거든요. 그런 거 받아오셔서 부모님들한테 좀 권유도 해주시고 하시면 부모님들이 혼자 사시거나 하실 때는 무료하시지 않게 일상생활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례에서는 그 복지관에 다니는 할머니가 이성에게 마음이 갑니다. 다가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내 성격상 누구에게 먼저 말을 붙이는 걸 못 해봤는데 좀 말을 먼저 나도 저렇게 붙여보고 말을 좀 재미있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솔루션은 말을 먼저 붙이시는 것까지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먼저 붙이시면 되는 거지 꼭 재미있어야 되지는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덜으신다면 다가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요?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끄럽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잘 들으시고 상대방 얘기에 공감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를 찾아 놓으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경청과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던 대목이고요. 할머니는 워낙 조용하시고 얌전하신 성격이어서 먼저 다가가는 게 좀 안 되셨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시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복지관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그 재산을 미리 물려준 거죠. 제가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짧은 상식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사례는 상속의 개념보다는 증여에 해당이 되겠죠. 생존에 계실 때 미리 재산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가족 간에 잘 화합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조금은 즐거운 사례였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시면서 이성에게 마음이 생기신다. 그래서 복지관이 됐든 문화공간이 됐든 혼자 집에서 계시기보다는 사람들이 또는 나의 또래들이 모이는 공간에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회씩 이용하시다 보면 이러한 에너지도 생길 수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 살펴보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